자,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가장 우리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그 과목이 회계원리라고들 해요. 이 회계원리는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또 계산도 또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계원리를 어렵다 이렇게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과목이 처음 접할 때는 다 어렵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면서 좀 쉬워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윤재옥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26회 시험 대비해서 회계원리를 마무리까지 다 할 겁니다. 공부하기 전에 제가 뭐 한 3가지 정도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저에 대한 얘기는 또 수업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하도록 하고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3가지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 회계원리는 그렇습니다. 회계원리는 어려워요. 그래서 막 그냥 암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원리는 이해 과목이에요.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모든 과목이 다 그렇지만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암기를 많이 했다 그래도 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이해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세상을 많이 바라보고 이렇게 경험을 많이 쌓고 그랬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다. 이해는 좀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거 부탁 말씀드리고요. 2번째는요. 회계는요. 이 문제가 40문제인데 그중에서 60% 이상이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면 24개 이상 보통 25, 26개 정도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계산해서 숫자로 다 계산해서 답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또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또 잘 못하잖아요. 그동안 계산 많이 안 해봐서. 근데 계산에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과목하고 달리 회계원리 공부를 할 때는 꼭 계산기를 가지고 다니자. 계산기가 꼭 필요하다. 저도 회계를 많이 하고 하지만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회계원리 시간만큼은 계산기를 꼭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산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산을 해야지. 그래서 계산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맞았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기가 계산해 놓고 이게 과연 맞았을까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면 시험 볼 때쯤 되면 어떤 계산을 자기가 두들겨 써도 그 답이 확실하다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계산기를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2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 여러분들 계단 올라갈 때 어때요? 계단 올라갈 때 하나하나 올라가면 좀 더디기는 하죠. 그렇지만 오래 올라갈 수 있고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씩 가면. 근데 2개씩 오르니까 좀 더 빠른 것 같고 3개 오르니까 더 빠른 것 같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빠져버렸다면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만 알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시험 준비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어떤 과목이든 간에 내가 이번에 꼭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셔야지. 에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다음에 하지. 이런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난 이번에 분명히 붙어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니까 절대 결석하지 말자. 그것만 3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회계는 이해 과목이다. 물론 암기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2번째, 계산기 꼭 가지고 다니자. 마지막 3번째는 뭐죠? 결석하지 말자. 그러면 조금씩 쌓여서 그게 다 여러분들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회계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과정은요. 기초 과정입니다. 회계에 관한 아주 진짜
전혀 회계를 접하지 않은 분들이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조금 회계에 대해서 조금 안다 하더라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처음부터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아니까 그냥 넘어가 패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기초과정에서 우리가 나갈 게 회계 기초 제1장이죠. 우리 여기서 배워야 될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회계란 뭐냐? 회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왜 회계를 하느냐? 회계에 대한 목적이죠. 목적. 그래서 이 회계 정의하고 목적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이거는 회계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것처럼 회계를 잘하려면 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부분이고요. 당기순 손익의 계산, 이거는 우리 시험에 빈출 빈도가 100번이면 90번 이상 나온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나왔고 지지난번에도 나왔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26회 때도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순손익의 계산은 좀 이따 나가는 걸로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회계가 뭐냐? 우선 회계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우선 자, 잠깐만 들어보세요. 책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돼요. 회자가 모을 회자예요. 모은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모아서 하겠다. 모아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조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느 하나의 조직에는 가입이 돼 있을 거라고 봐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창회, 동문회, 또는 뭐 친구들끼리 친목, 그런 모임이 있을 겁니다. 좀 더 깊게 나가면 가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뭐 국가라는 것이 있고 그런 모임이 있는 거예요. 사조직, 조직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조직들이 어떻게 꾸려져 나가냐, 운영돼 나가느냐 하면 그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돈입니다. 돈이 없는 조직은 절대로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그 돈, 자금, 그 자금이 어떻게 모여지고 그 모아놓은 자금을 우리 모임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머릿속에 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장부라고 하는 매개체에다가 기록을 쭉 해놨다가 그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동창회에 가면 회원들이 많잖아요. 한 달에 회비 10,000원씩만 낸다고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한 달에 10,000원이면 1,000,000원이에요. 그것이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모여뒀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한 돈이 모입니다. 그런데 동창회를 운영하는 그 운영진들이 있어요. 회장을 비롯해서. 그 운영진들이 그 돈을 이용을 하죠. 그럼 회원들은 몰라요. 그 돈이, 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진들이 1년 동안 그 자금을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그 회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투명하게, 우리 모임의 회원은 경조사가 있을 때 어떻게 제공이 되고 또 그 돈을 어떤 좋은 사업하는데 좋은 돈으로 또 사용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일정한 날이 되면 그걸 정기 모임이라 그러죠. 그 정기 모임에서 회원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번 연도에 회비가 얼마가 거쳤고 또 그 돈 중에는 우리 회원 중에 누구가 뭐 부친상이나 뭐 이런 상을 당해서 또 우리가 조의금도 또 줬고 축하금도 제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을 잘 적어서 우리 모임에 있는 회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비를 냈는데 내가 낸 돈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모임이 나한테는 상당히 유익하다. 좋은 모임이구나. 그러면 그 모임을 계속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고. 아, 근데 모임에서 딱 보니까 맨날 모이면은 노래방 가서 노래나 부르고 술이나 먹고 앉았고 맨날 그런 돈으로 썼다 이거예요. 내 돈이. 좋은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럼 지네들 모이는 애들만 다 그 돈 갖고 술잔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 모임은 나한테는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이 시점에서 모임을 더 이상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회개가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소리 알아들으시죠? 그 얘기예요. 이게 회개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회개는 어떤 조직을 배우는 거냐면 기업이라는 조직을 배우는 거예요. 기업. 그러면 그 기업이라는 조직은 본래 목적이 뭐냐? 이윤이야, 이윤. 돈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 거냐? 이익을 어떻게 창출할 거냐? 라고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기업은 자금을 어떻게 조성을 할까요? 그 자금을 조성하는데 우리 기업이 돈을 모으는데 돈을 오픈해서 모은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다 우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오픈을 해서 모은다. 이런 회사가 주식회사예요. 그럼 이런 회사는 돈을 모을 때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모읍니다. 그게 주식회사죠. 그런데 야, 이거 좋은 사업인데 남들한테 이거 오픈해 갖고는 안 되겠다. 나 혼자 독식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업 오픈 안 합니다. 공개 안 합니다. 그냥 나 혼자 투자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가 투자가 됐는지 어떻게 이익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만 아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모든 효익, 위험은 다 내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를 개인회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주식회사 편을 배웁니다.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회계는 이제 기업에 관한, 기업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조달된 자금이 어떻게 우리 기업에서 이용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들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일정 기간 동안 장부 기록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니네 든 돈 갖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한테 투자를 해. 이해갔습니까?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회계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회계는 기업입니다. 우리 에듀윌이라고 하는 기업. 여러분들 에듀윌 요새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꼬마도 다 알아요. 공인중개사 합격. 왜 공인중개사가 나오냐? 주택관리사가 나와야지. 그죠? 예. 합격은 에듀윌 탁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에듀윌도 공개된 기업이죠. 예. 법인입니다. 그래서 에듀윌이라는 기업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그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이번 시간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듀윌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 이 기업을 둘러싸고 많은 불특정 다수들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죠? 이분들이 주택가에서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러니까 트로피를 들고 있잖아요. 합격 축하한다고. 과거에는 이랬어요. 코로나 있기 전에는 합격하면 에듀윌에서 합격자 모임을 아주 성대하게 합격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이제 무산되는 바람에 요새는 모이질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 그때는 이렇게 모임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한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에듀윌에 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은 투자자죠. 그죠? 또는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다. 그냥 뭐 돈을 좀 빌려줄까?
그런 사람,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금을 제공을 받죠. 돈을 제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줍니다. 너네는 우리 회사 주주야 하고 주식을 발행해 줘. 그럼 주식을 발행해 준 그 대가를 뭐라고 하느냐? 그 자금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한다고요. 뭐라 한다고요? 자본.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본. 그래서 600원을 발행했다는 거죠. 그럼 이 600원은 에듀윌의 자기 자본이 되는 겁니다. 이 돈은 회사가 망해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상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투자한 사람들은 그냥 투자하면 끝이에요. 그 주식을 발행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 돈을 회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주식을 팔아버리면 되는 거죠. 회사가 상환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받게 되죠? 이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장사를 잘해서 순이익이 생기면 그 순이익에 대해서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이 돈만 갖고 장사를 못 하거든요. 영업을 못 해요. 그래서 회사가 머리를 씁니다. 우리가 에듀윌이라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일단 건물도 필요하고 또 동영상 시설 뭐 등등등등 이런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설물들을 구입할 때 일부는 현금을 주지만 일부는 우리가 외상 거래를 또 합니다. 그럼 결국 뭐가 발생하죠? 채권 채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도 결국은 에듀윌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 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금융권을 통해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근데 그 돈은 자본하고 다르죠. 어떤 점에서 다를까? 얘기를 해봐요. 어떤 점에서 다를까? 그 돈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갚아야 돼요. 그리고 얘네는 배당금을 안 줍니다. 장사를 잘했던 잘못했던 일정 기간 동안 약속한 이자를 주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그 돈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부채라 그런다는 거예요. 부채. 그래서 부채가 400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거죠. 자기 자본이 많아야 좋은 거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부채도 자본도 우리 에듀윌에서 돈을 버는데 이용하는 것들이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데 자본만 갖고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돈도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데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자금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산. 뭐라 한다고요? 자산. 이 자산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재산이랑 맞아요. 재산을 회계용어로는 자산 그래요. 그럼 자산은 뭐냐? 자산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 그럼 영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돈을 버는데 쓰이는 돈이란 얘기죠. 돈을 버는데 이용하는 걸 다 자산 그래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이용할 수 없다. 그럼 그거는 자산이 아니에요. 이 지우개, 우리 학원이라는 기업 입장에서 이 지우개는 돈을 버는데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이용합니까? 그럼 이 지우개는 학원의 자산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학원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 지우개는 돈을 버는데 이용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거는 자산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돈을 버는데 이용하는 건 다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산, 부채, 자본을 통틀어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재무 상태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재무 상태 또는 재산 상태. 재산, 재무 같은 말입니다. 또는 재정 상태라고도 합니다. 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정 기간 영업을 합니다. 영업 활동을 하죠.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될까요? 이 자금이 변하겠죠. 변동을 하겠죠. 재무 상태가 변동하게 됩니다. 그 재무 상태의 변동에 따른 결과가 결국 성과예요. 성과. 얼마나 장사를 잘했느냐라고 하는 성과. 이걸 우리는 경영 성과 또는 재무 성과라고 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 에듀윌에서 이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알려줄 때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나게 알려주면 될까 안 될까? 쟤는 미운 애니까 그냥 하나 덜 뺏어 주고, 얘는 애가 괜찮은 애니까 좋은 것도 좀 더 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공할 때는 표준화된 양식을 가지고 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가 똑같은 양식으로 제공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니까 A라는 양식으로 주고, 은행은 은행 따로 양식을 주고, 일반 개인은 개인한테 또 따로 양식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보고를 할 때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재무제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무제표는 재산, 기업의 재산, 재산이니까 자산부지 자본을 뜻하는 거겠죠. 무는요, 이거 무입니다. 무는 업무. 그러니까 기업의 재산과 업무, 일, 어떻게 일을 했는가, 일한 성과, 재산과 업무에 관련된 이 제자가 모든 제자예요. 모든, 여러 가지, 모든 표, 양식. 그러니까 기업의 재산과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 모든 표.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는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여러 개겠죠. 그죠?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는요, 첫째는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어요. 이 재무상태표는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아셨죠? 얘가 뭐죠? 재무상태가 뭐죠? 자산, 부채, 자본과 관련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투자했을 당시의 상태는 이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상태는 이렇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이해갔습니까? 두 번째는요, 성과를 알려줘야 돼요. 성과. 그게 재무상태의 변동이거든요. 포괄 손익계산서, 손실과 이익을 계산한 거죠. 이거는 성과야, 성과.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현금 흐름표.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금이 유입됐고, 또 이 현금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금 흐름표도.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현금 흐름표. 아셨죠? 그럼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주는 거죠. 자, 우리 회사가 번데기 장사야. 그러면 현금 흐름은 번데기 장사를 통해서 현금 흐름이 좋아야 돼? 아니면 땅 사고 건물 사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좋아야 돼? 예? 땅 사고 건물 사고 하는데 현금 흐름이 좋다. 그럼 그 회사가 번데기 장사냐? 땅 상자지.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번데기 장사다. 그럼 번데기 장사를 하면서 현금이 어떻게 유입되고 어떻게 유출됐는가에 관한 정보가 가장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영업활동이라고 한단 말이죠. 현금 흐름표. 그리고 네 번째는 자본 변동표. 이 자본 변동은요, 자본이 요게 자본이죠. 누구 돈이야 이거? 주주 돈이라 그랬죠. 그죠? 이 주주 돈은요, 변동을 해요. 변동. 성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동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장사를 잘해서 성과가 나타나면 변동을 합니다. 근데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변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0원이잖아요. 지금 맨 처음에 600원 받았죠? 그런데 성과가 100원이 났어. 그럼 자본 변동이 얼마가 되는 거야? 700원이 된단 말이지. 우리가 처음에는 600원 갖고 장사했는데 1년 동안 100원을 벌었으니까 700원 됐잖아요. 그러면 성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자본 변동은 재무 성과에 따른 변동도 있지만 재무 성과에 따르지 않는 변동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처음에 600원 받았는데 하다가 6월 달쯤 돼갖고 중간쯤 돼서 돈이 더 필요해.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했어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한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 여기서 또 자금이 들어와 안 들어와? 돈 들어오죠? 그럼 자본이 늘어나잖아. 그럼 이것도 변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 변동은 두 가지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재무 성과에 따른 변동도 있지만 재무 성과와는 전혀 관계없이 변동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재무제표에는 재무 성과에 기인된 정보도 제공을 하지만 재무 성과와 관련이 없는 기인되지 않은 정보도 제공을 하더라 이 얘기죠. 알았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주석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주석이에요. 여기서 주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주석은요. 보충 설명입니다. 보충 설명 무슨 말이냐면 이 재무제표는 금액을 중심으로 써요. 내용 중심이 아니에요. 금액 중심이에요. 돈 중심이라고요. 건물 그러면 이 건물이 서울에 있는 건지 부산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건물 100만 원 그러면 그 건물은 100만 원짜리라는 거지. 근데 이 건물의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 그럼 곤란한 점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보충 설명,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 재무제표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요. 좀 더 자세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충 설명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재무제표는 이렇게 5가지로 나왔어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재무제표를 골라라 이렇게 안 나와요.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5가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이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재무보고라고 한다고요. 뭐라 한다고요? 재무보고. 재무보고란 말이 뭐야? 재무가 돈이야, 돈. 돈과 관련된 보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뭐만 주는 거야? 우리 기업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에는요,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 될 그런 정보도 있어요. 비밀된 정보. 이해갔습니까? 그거는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철저하게 뭐만 주는 거야? 돈과 관련이 있는 내용만 알려주는 거지. 이해가셨습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재무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돈 내놓고 얘네가 1년 동안 장사를 하면 그 장사한 내용을 재무제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얘네들한테 알려준다고. 그런데 얘네들은 그 재무제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전에 100만 원 투자했는데 1년이 지난 오늘 이 회사의 성과를 보니까 상당히 성과를 잘 냈다.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투자해야지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이해갔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오늘 보니까 완전히 개판이다. 장사를 너무너무 못했다. 너네들 주주총회에서 보자. 대표이사 갈아버릴 거야. 갈 수 있어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주주들이 뭐 힘 모아가지고. 에?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아셔야 돼. 얘네들이 의사결정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재무제표라고 하는 보고서가 필요한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무제표가 뭐냐? 결국 이 재무제표는 결국 회계의 목적이다 이 얘기예요. 회계의 목적이 곧 뭐다?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정보 이용자에게 뭘 제공한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게 회계의 목적이에요. 알았죠? 자, 회계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회계를 하는 목적이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그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어떤 정보를 줘야 됩니까? 재무제표에 관련된 정보를 줘야 되죠. 이해갔어요?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결국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 받아야 할 유용한 정보라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됐나요?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회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회계는 자기 돈을 관리할 수도 있죠. 내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됩니다. 그게 회계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요 1차적 책임이 누구냐? 재무보고에 있어서 1차적 책임. 그 1차적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이거죠. 재무제표 작성한 사람이 집니까? 아니거든요. 1차적 책임은 경영자가 집니다. 누가 해 있다고요? 경영자. 왜 그럴까요? 이 재무제표 작성은 실무진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공시하는 것은 경영자의 결재가 있어야 공시를 해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경영자에게 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1차적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보 이용자 그럽니다. 우리 회사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정보 이용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보 이용자. 이거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정보 이용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라 그래요. 우리 회사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이해관계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 이용자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우리 기업에게 기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K. 앞에 K가 붙었어요. 코리아. KIFRS라고 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그 기준에서 기준상에서는 주요 이용자하고 부수적 이용자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주요 이용자, 부수적 이용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주요 이용자라는 것은 이 재무보고를 주로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죠. 부수적 이용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있으면 조금 좋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 주요 이용자가 누구냐? 주요 이용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 중에 우리 회사에 돈 대준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돈 대준 사람 아까 내가 몇 명 얘기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까딱 잘못하면 자기 돈 뜯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회사에서 제공되는 재무보고를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첫째, 누굴까? 저 안에 우리 회사에 돈 낸 주주들 누구예요? 투자자래. 투자자 또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한 건 아니지만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 누굴까? 은행, 대여자 또 있어요. 한 사람 누굴까요? 우리 회사에 물건 대준 사람. 물건 대주고 외상거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채권자. 그죠? 채권자, 기타 채권자라고 합니다. 기타 채권자. 그러니까 이 투자자, 대여자, 채권자는 우리 회사에 돈을 직접적으로 대준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까딱 잘못하면 돈 뜯겨.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주요 이용자예요. 알았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부수적 이용자예요. 나머지는.
아셨죠? 나머지는 다 부수적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경영진은요? 경영진, 경영자, 경영진, 부수적 이용자예요. 왜 그러냐? 이 주식회사의 경영진은요, 일반적으로 전문 경영인 그래가지고 CEO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경영만 전문. 그게 우리 주식회사는 투자와 출자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은 돈을 내고 경영하는 사람은 별도로 경영자를 모집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영자는 쉽게 얘기하면 월급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요 이용자 아닙니다. 부수적 이용자입니다. 경영자 또는 뭐 정부 또는 뭐 금융당국, 은행 같은데 금융당국 또는 뭐 일반 대중 전부 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일반 소비자죠. 우리 에듀윌로 얘기한다면 누굴까요? 일단 주요 이용자는 우리 에듀윌의 재무보고에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에듀윌의 돈 대준 사람들. 그죠? 또 우리 에듀윌이 은행에서 또 이렇게 대출 받아 빌려 쓴 그런 것도 있겠죠? 대여자. 그 다음에 채권자. 이해 갔습니까? 그럼 부수적 이용자는 누굴까요? 부수적 이용자는 뭐 경영진. 그 다음에 정부. 우리 에듀윌과 정부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에? 정부하고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이해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순이익이 많이 나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 그러면 정부는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야 될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 그러면 세금만 받아가나? 아니잖아. 기업 환경도 자기들이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해관계는 다 부수적 이용자라고. 아셨죠? 그럼 우리 에듀윌의 여러분들은 에듀윌과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주요 이용자입니까? 부수적 이용자입니까? 에? 어느 학원에 가니까 주요 이용자라고 우겨.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돈 냈다는 거야. 뭔 돈 냈는다니까. 수강료 냈다는 거지. 아니에요. 수강료는 우리 에듀윌에서 제공되는 상품을, 그죠? 상품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당사자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유식하게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에듀윌의 주요 이용자가 아니라 부수적 이용자. 여러분들은 고객이에요, 고객. 쉽게 얘기하면 일반 소비자, 대중이라는 얘기죠. 이해갔죠? 그러면 주요 이용자하고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회계를 분류하는 회계 분류상. 회계를 분류하는 관점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내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하고 외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내부 정보 이용자라는 것은 자, 이게 기업이라면 기업 안에 있는 사람, 안내자, 바깥에 있는 사람, 바깥에 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안에 있으면 내부고 바깥에 있으면 외부냐? 그럼 종업원은 안에 있을 때는 내부고 집에 가면 외부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부 정보 이용자라는 것은요. 이 기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내부 정보 이용자예요. 아셨죠? 그럼 누굴까요? 경영자죠, 경영자. 경영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사진도 되는 거야, 이사. 이사까지 다 됩니다. 이사회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만 내부 정보 이용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왜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뭐 주가를 뭐 조작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내부자가 누구냐면 기업 내에 의사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못 해요. 자기 주식을 사고 팔고 못 한다고요. 이해가셨죠? 경영자만 내부 정보 이용자고 나머지는 다 외부 정보 이용자야. 그럼 이 기업에서 종사하는 종업원. 종업원은 내부야, 외부야? 그 사람은 외부예요, 외부.
안에서 일하는데 외부입니다. 그 종업원은요, 우리 기업과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약이죠? 근로계약이죠. 그래서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의 계약인 거죠. 종업원이 기업에 종속된 것은 아닙니다. 종업원이라 해서 종속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종속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만 얘기하고, 자, 외부 정보 이용자는 불특정 다수다.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경영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외부 정보 이용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죠? 자, 여기서 이게 내부 외부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경영자를 위한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관리회계예요. 관리회계. 관리회계라고 하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회계를 배우는 거예요? 재무회계를 배우는 거예요. 이 관리회계는 저 뒤에 가면 원가 계산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 그게 관리회계고, 그래서 회계는 이 정보 이용자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이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니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하고, 불특정 다수인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기서 둘 다 나온다. 근데 어떻게 나오느냐? 개수로 따지면 여기 8개, 여기 32개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20%, 80%.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니까 40, 20이니까 4, 2, 8, 8문제. 원가에게. 그리고 재무에게는 3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죠.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재무회계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재무회계가 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관리회계를 많이 어렵다고들 하세요. 근데 관리회계는 자꾸만 해보면 그 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의외로 관리회계가 더 쉬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느끼는 거는 관리회계가 어렵다, 원가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잠깐 제가 교재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는 지금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초서. 그죠? 이 한 권에 회계, 시설, 민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우리 9월 달 한 달 동안에 이 기초회계가 다 끝나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죠. 이 기초회계가 끝나면은 이 기초서는 여러분들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번 시간 아니면 더 이상 뭐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9월 달에 그냥 열심히 보고 9월 달 끝나면 그냥 버려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집에다가 그냥 잘 모셔놓든가. 그래도 됩니다. 기초서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회계만 제가 이렇게 좀 잘라갖고 왔어요. 좀 얇죠? 네, 회계만 같이 잘라갖고 왔는데 우리 교재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어디 보시냐면 자, 19쪽에 보면 자, 여기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책을 나간 게 아닙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나갈 건데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23쪽을 잠깐 봅니다. 23쪽에 자, 23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라고 나오죠.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은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관리회계는 누구한테? 내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니까 누구죠? 경영자. 경영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고수단은 재무회계는 재무보고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요. 관리회계는 그냥 표준화된 양식이 없어요. 그냥 특수보고서, 경영자가 좋아하는 양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되고, 원칙은
재무에게는 원칙이 있지만 관리에게는 원칙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쉬는 시간에 요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을 나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